그래서 음, 대인관계 리더십의 원칙을 할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는 황금률을 충분히 마음 깊이 새겼으므로 이제는 이것을 생활에 적용해보자. 이제 적용편인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그 내용 있었잖아요. 사람에겐 감정이라는 게 있어서 이제 감정을 건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감정을 좋게 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6가지를 배웠었어요. 상호 의존을 하고, 상호 협력하기에, 의존하기에 좋은 그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하는 방법 6가지 기억나십니까? 어, 보시면 이제, 아,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좋은 감정이 막 쌓이는 거예요. 호감을 느끼고 그 상대에 대한 좋은 감정이 마구마구 쌓여서 상대가 이제 어떤 요구를 했을 때 응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죠. 감정이 좋으니까. 근데 복습하자면 이제 상대방에 대한 이해심, 누군가가 나를 이해해 준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이해받았을 때 우리는 사랑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존중받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되는 입장이지만 또 그 느낌을 한번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한번 이 연상을 내보시면 훨씬 더 쉽게 와닿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사소한 일에 대한 관심, 누군가 나의 이 사소한 일, 너무 작은 일인데도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거. 아버지가 아들하고 야구 경기를 투어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제 감정은행에 엄청나게 예입이 되는 행동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약속을 이행하는 거, 약속을 지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대를 명확하게 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언행 일치가 있었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흠담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두 사람 다에게 안 좋거든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세 사람 다에게 안 좋은 거죠.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였냐면, 사과를 하려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입에 발린 사과는 오히려 감정을 더 상하게 하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하면 감정의 예입 상태, 이제 감정 은행에 돈을 많이 넣어두는 행위거든요. 6가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하시고 이제 또 여기 이제 승승으로 가시는 거죠. 여기에 보시면 한 예화가 나오는데 스티븐 코비가 컨설팅 요청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사장의 가장 고민은 뭐였냐면 직원들 간의 협동심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나 이기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 개선 프로그램을 요청했어요. 자기 회사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좀 해결해 달라고 했더니 스티븐 코비가 당신이 생각하는 문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패러다임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그럼 당신이 한번 알아보시고 이제 처방을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실제로 이 회사는 협력을 하지 않는 거죠. 이기적이고 협력에 대한 자발성도 부족하고 건의에 대한 반항도 있고 방어적인 이제 자기 보호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은행 계좌가 거의 잔고가 없는 상호 불신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가 하고 심층적으로 해보니까 이제 물은 거죠. 그래서 협력을 안 해서 얻는 게 뭡니까? 했더니 없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협력하지 않는 거예요. 이 회사 사람들이. 그런데 봤더니 이 사장의 사무실에 보면 그 한쪽 벽 커튼 뒤에 큰 차트가 있는데 이게 그 경마장이 있잖아요. 차트 있죠. 저도 전에 그 보험회사에 갔더니 진짜 그런 차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가장 이달에 매출이 높았는지 그리고 학습지 거기에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달에 어느 팀장이 가장 많은 회원 관리를 잘했는지 이런 거를 실제로 차트를 걸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똑같이 그런 차트를 걸어놓고 누가 제일 지금 잘 달리고 있나 경주마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말 위에다가 그 관리자의 얼굴을 이렇게 실제로 박아놓고는 이제 그 경쟁을 시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끝에는 뭐가 있냐면 여행이 이렇게 딱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여행을 얻으려고 막 달려나가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협력이 됩니까? 경쟁적인 상황이잖아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320페이지에 보시면, 사실은 이 사람은
협력이라고 말하지만 경쟁을 부추기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경쟁이란 패러다임에서 협동이란 열매를 얻으려고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뿌리가 경쟁인데 어떻게 열매가 그 협동이 나와요?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잘못됐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을 바란다면 협력을 할 수 있게 해놔야 되는데 경쟁을 유도한 거죠. 이 회사가. 그러니까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이 회사의 어떤 패러다임 문제였던 거죠. 여기 보면 사장이건 수익이건 관계없이 독립성의 단계에서 벗어나 상호 의존성의 단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의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된다. 다시 말해 이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효과적인 대인관계 리더십의 습관은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사고방식으로부터 나온다. 윈윈의 사고방식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상호의존은. 자, 여기 보시면 인간관계에 6가지 패러다임이 있는데요. 승승, 윈윈이라는 이러한 사실 기법이 아니다. 이것은 인간관계에 대한 총체적 철학이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표 있잖아요. 그 책 위에 표 보이시죠? 승승, 승패, 패승, 패패, 승. 승승 아니면 무거래. 이 표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게 딱 한번 볼게요. 그래서 승승적 사고로 한번 가볼게요. 나도 이기고 상대도 이기는 승승의 패러다임은 모든 대인관계에서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고방식이다. 승승이라는 것은 합의나 해결책이 양쪽 모두에게 유익하고 만족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 승승의 해결 방안을 갖게 되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결정에 대해 기분 좋게 느낄 뿐만 아니라 결정된 활동 계획에도 헌신하게 된다. 그래서 사실은 인생은 경쟁이 아니라 협력의 장이잖아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322페이지에 보면 이에 반해 승승적 사고방식은 모든 사람에게 돌아갈 만큼 모든 것이 넉넉하게 있다고 보는 패러다임에 기초를 두고 있다. 즉, 한 사람의 성공이 다른 사람의 실패를 초래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공 기회를 박탈하지 않고 이루어진다는 원칙에 바탕을 두는 것이다. 승승의 사고는 제3의 대안이 있다고 믿는 데서 나온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하는 방식이나 내가 하는 방식이 아닌 더 나은 방식, 더 높은 차원의 방식이 반드시 있다고 믿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승승, 이게 윈윈을 할 때 우리가 마음가짐에 제3의 대안이 있다라고 생각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당신 방식도 아니고 내 방식도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의 더 나은 방식이 있다, 반드시 있다라고 생각해야지 이 승승이 가능해지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승패적 사고방식이 있어요. 근데 이 승패적 사고방식은 아까 그 버뮤다 여행처럼 있잖아요. 한 사람이 가는 거죠. 그럼 나머지 다 못 가요.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제 승패적 사고는 권위주의적 접근 방식이다. 그래서 어 이게 나는 내 마음대로 한다. 당신은 내 방식대로 따라와야 한다는 것이다. 승패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방식대로 하기 위해 지위나 권력, 자격, 재산, 배경 등을 동원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상대가 지고 내가 이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내가 쓸 수 있는 패는 다 쓰는 거죠. 그게 내 자리, 지위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권력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그죠? 그 다음에 재산, 배경, 이 모든 다 끌어다가 내가 이기는 거예요. 상대를 지게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음,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책에서는 승승을 이제 완벽한 어떤 그 완벽한 원칙이라 보고 이제 하지만 사실은 세상은 다 승패예요. 승패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뼛속같이 승패식으로 사고하도록 교육받아줬어요. 1번이 가족이에요. 가족 안에서 이런 비교를 통해서 누가 더 낫니?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구를 더 사랑하니? 뭐, 누구를 더 이뻐하니?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약간 그 이렇게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이기고 지도록 약간 그렇게 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또래 집단 있잖아요. 아이들 노는 거 보면 굉장히 냉혹합니다. 얘들은 진짜 이기든지 지든지거든요. 그리고 학교 교육도 승패식이에요. 비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운동 시합도 승패잖아요. 그 다음에 각종 법률도 그렇죠. 각종 법률이 둘 다 이기는 건 없잖아요. 누가 하나 이기고 하나는 져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쟁을 유도하고 그래서 이제 더 이제 그 외적인 것을 더 넣어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게 우리가 이때까지 이게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이유가 진짜 가정에서부터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서 우리는 승패직 사고에 노출되어 있어요. 근데 인생은 상호 의존적이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달성하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협력에 달려 있다. 그래서 사실은 승패식 사고로는 얻는 게 좀 작아요. 경쟁으로 얻는 거는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근데 그 반대로 내가 지고 상대가 이기는 거예요. 패승적 사고를 한번 가볼게요. 이건 뭐냐면 네가 다 이겨라는 거예요. 내가 질 테니 이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의 막 이렇게 그 32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패승의 사고는 승패적 사고보다 더 나쁘다. 여기에는 아무런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욕구도 기대도 비전도 없어요. 필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보통 남을 기쁘게 하거나 양보하기 바쁘다. 넘어가서 이들은 대중적인 인기나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에서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 이런 유형의 사람은 자신의 감정이나 신념을 용기 있게 표현하지 못한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자만심에 쉽게 희생당한다. 포식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죠.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승식 사고방식은 협상에서 상대방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하는 어, 그 항복으로 보이게 되며 리더십 스타일에서는 과잉 허용, 방관으로 비춰진다. 이런 부모, 이런 리더도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한편 이 같은 사고 유형은 인정 많은 사람이라고 비춰진다. 승패의 사고 유형을 가진 사람들은 패승식 사람을 좋아한다. 이게 이기고 싶은 사람은 잘 져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게 뭐냐면 희생당하기예요. 그리고 약점을 이런 희생당하니까 그 승패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이기고 싶은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약점을 잘 이용해요. 착한 마음이잖아요. 이런 거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승패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근데 있잖아요. 진짜 무서운 게 여기 나와요. 진짜 무서운 내용인데 여기에다가는 진짜 그 형광펜으로 표시를 좀 해주세요. 필승적 유형의 사람이 갖는 문제를 한번 보자는 거예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많은 감정을 그대로 묻어둔다는 사실이다. 그럼 감정을 묻어두면 죽습니까? 아, 근데요. 이처럼 표현되지 않은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러한 감정은 살아있는 채로 묻혀 있다가 나중에 더 나쁜 형태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정신이나 신체적 질병 등으로도 나타나거든요. 특히 호흡기나 신경계통, 그 다음에 순환기 계통의 병들이 막 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폐성적 사고 방식에 의해 억제되고 축적된 분노, 실망, 환멸 등에 의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또 과도한 분노, 이게 이 사람이 막 이렇게 꾹꾹 눌러놨다가 이제 폭발할 때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 깜빡이 없이 바로 바뀌는 거 있잖아요. 바로 화가 확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도한 분노, 사소한 자극에 대한 과민 반응, 버럭버럭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냉소주의, 아주 차갑게 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억눌렸던 감정이 다른 형태로 재현되는 것이다. 그러면 보세요. 아, 네가 이겨라. 나는 질게 해놔놓고 그 감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죽지 않고 산채로 있잖아요. 매장돼 있다가 이상한 형태로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되게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몸도 아파요. 과도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몸도 뭐 호흡기라든가 신경계통,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파킨슨 같은 경우에도 뇌에 그죠? 산소가 공급이 안 돼 가지고 그런 신경계나 호르몬계에서 이상이 생겨서 오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파킨슨이 온댔잖아요. 산소를 너무 많이 소모해 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순환기 계통에도 병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화병 이런 것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도 휴식을 하면 회복이 되고 정신도 기한이 끝나면 어떤 과제가 끝나면 쉬기도 하고 하는데 감정은 절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댔잖아요. 그래서 감정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내가 결정해 놔야 된댔잖아요. 빅터 프랭클의 말처럼. 그죠? 그러니까 내가 그 감정을 결정해야 돼요. 선택을 해야 돼요. 이 감정을 내가 어떻게 느낄 건지, 뭐라고 기억할 건지를 딱 결정해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감정은 산채로 묻혀 가지고 점점 무서운 괴물로 바뀌거든요. 내가 참고 말지 하고 넘어갔지만 절대로 그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럼 그 많은 감정들이 다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살아남을 수가 없죠. 그 감정들이 화가 나를 이렇게 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하고 다 졌던 사람들은 이거를 꼭 유념하세요. 그러니까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좋으나 그거를 그대로 묻어두지 말고 그거를 반드시 어떠한 감정으로 잘 정리해서 결정해 놓으셔야 돼요. 매장시켜 놓으면 안 되고. 자, 그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그리고 승패나 패승의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둘 다 굉장히 불안정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처음부터 취약하고 문제투성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이제 시계추처럼 있잖아요. 승패로 갔다가 패승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승패의 경솔함과 패승의 방만함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참다 못 참을 때는 또 승패로 갔다가 또 거기서 오는 이상한 그 죄책감이 오면 또 패승으로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분노와 좌절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둘 다 좋은 감정은 아니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질 때 지더라도 명분을 구체적으로 그 감정을 잘 정리해 놓으셔야 돼요. 선택해 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다음에 회피적 사고는 뭐냐면 이거에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거예요. 니 죽고 내 죽자 이런 거거든요. 다 죽자, 고마 다 죽자 이런 같이 죽자라는 그런 게 패패적 사고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승패적 사고를 가진 두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면 단호하고 완고하며 자존심이 강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 그 결과는 패패예요. 왜냐하면 이 둘 다 어떤 식으로 극단으로 가버리거든요. 원한을 품고 복수를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혼 사례가 있어요. 판사가 남편에게 재산을 팔아서 반을 아내에게 주라고 했더니 세상에 이 남편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10,000달러나 되는 자동차를 50달러에 팔아. 10,000달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돈으로 그냥 1,000원으로 계산했을 때 그래서 100만 원이면 이걸 5만 원에 파는 거예요. 1,000만 원이면 50만 원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그리고 25만 원을 주는 거야, 아내에게. 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왜? 네 잘 되는 꼴은 내가 못 본다. 이래가지고 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를 또 괜찮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재산도 없어졌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재산을 50달러에, 예를 들어서 10,000달러나 되는 이 큰 돈을, 그죠? 1,000만 원에 되는 거를 50만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와이프 25달러 주고 나 25달러밖에 못 갔잖아요. 그럼 25만 원을 받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500을 받을 수 있는 거를, 그죠? 25만 원을 땡치는 거예요. 왜? 와이프 주기 싫어가지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적중심의 패러다임이죠.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행동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자신을 망치더라도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패배시킬까 하는 욕망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다. 오직 그 있잖아요. 상대가 무너지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페페의 사고방식은 적대적인 갈등의 철학, 즉 전쟁의 철학이다. 나 죽자 이런 거거든요. 자,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승적 사고가 있어요. 단지 뭐 누가 이기고 저러고 뭐 다 필요 없고 이기기만 하면 돼요. 단지 이기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그 남의 일은 관심 밖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뭐가 관심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둬요. 자기처럼. 자, 그러면 이때까지 쭉 종류가 나왔는데 어떤 것이 최선의 선택인가?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까지 5가지 했잖아요. 승승, 승패, 패승, 패패, 그리고 승까지 했잖아요. 그럼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인가? 대답은 밑줄 짝. 그때 그때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죠? 이게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내가 선택할 때. 근데 329페이지에 보시면 최선의 선택이란 주어진 실제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해 승패적 사고나 그 밖에 고정된 사고 방식을 모든 상황에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상황은 상호 의존적 현실의 일부분이다. 따라서 승승의 대안이야말로 5가지 중에 항상 활용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그러니까 승승은 최선의 어떤 그 대안이거든요. 내가 이거 어떤 상황에서라도 자,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30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대안이 서로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면 결국 둘 다 패배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승승적 사고방식만이 상호 의존적인 현실에서 유일하고 바람직한 대안인 이유이다. 내가 승승을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끝은 다 패패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어떤 여기 예화가 나오거든요. 어떤 그 대형 소매 체인점 회사를 컨설팅한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가 패승을 해준 거죠. 상대를 승하게 해준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패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결국은 끝은 패패였던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업자 입장에서는 소비자를 무시할 수 없죠. 소비자를 윈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내가 이기면 안 되죠. 소비자가 잘 돼야지 내가 잘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면 나랑 연결되어 있는 더 큰 사이즈의 업체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회사에 나는 또 소비자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결국은 승승으로 가야지 만약에 승패나 패승으로 가다 보면 끝은 다 패패로 가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자한테는 유익이 없고 나한테만 유익이 있어요. 판매자만 잘 돼요. 그럼 그 소비자가 계속 이용하겠어요? 계속 이용 당해 주겠어요? 아니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판매자인데 더 큰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그들의 소비자잖아요. 그들만 이익을 보고 내가 이득을 안 보는 상황이면 나도 거기랑 계속 계약 안 하겠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승승이 아닌 거는 끝에 가서는 패패가 되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양측 모두 이익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332페이지에 보시면, 어, 이게 승승이 아니면 무고래 사고로 한번 가볼게요. 이거에 되게 괜찮은 거거든요. 만일 이들 각자가 시너지적 해결책인 서로 동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에 도달할 수 없다면 승승보다 차원이 더 높은 승승 아니면 무거래를 목표로 할 수도 있다. 승승이 최고가 아니고요. 그 위에 더 차원 높은 게 무거래라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무고래는 양자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 방안을 찾아내지 못하면 서로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어떤 기대도 생기지 않게 되고 어떤 계약도 성립되지 않는다. 또 내가 당신을 채용한다거나 특정한 가업을 함께 수행하지도 않는다. 그 이유는 우리가 가진 가치 혹은 목표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대가 없으니까 실망이 없죠. 그죠? 다시 말해서 무고래라는 거는 없었던 일로 하는 거예요. 아예 없었던 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대도 없죠. 실망도 없죠. 계약도 없죠. 과업 수행도 없죠. 설득할 필요도 없죠. 강요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를 얻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무고래를 마음속에 아예 하나의 대안으로 결정한다면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낄 것이다. 그 무거운 감정이잖아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거나 자신의 계획을 강요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대를 몰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방적으로 이 같은 피차의 입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보다 심각한 문제점을 이해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있잖아요. 여기 333페이지에 가보시면 만일 둘 다 이기는 해결책을 찾아낼 수 없다면 전혀 없었던 일로 하는데 합의하자. 우리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정을 받아들이기보다 아예 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둘 다 안 좋은 거면 처음부터 없었던 일로 하는 게 낫다는 거죠. 다시 만날 수 있는 다음 기회를 기다려보자.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한 예가 나오는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가 은행이랑 5년간 이 계약을 짜고 프로그램을 팔았어요. 은행장은 매우 만족했는데 정작 사용자인 은행 직원들은 이 프로그램을 마음에 안 들어 했었어요. 그런데 어, 어쨌든 계약은 체결이 됐거든요. 은행장하고 이 소프트웨어 회사하고. 근데 딱 한 달 뒤에 은행장이 교체가 된 거예요. 새 은행장이 왔는데 이 사람은 그 은행원들의 말을 듣는 거죠. 아, 이 프로그램 우리가 쓸 수 없다. 그래서 이 계약을 깨고자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프로그램을 만든 사람 입장에서는 계약이 다 됐는데 상대가 깨자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승승이 아니면 무거래를 생각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계약을 가져가는 거는 나는 돈은 벌지만 은행에서는 그러니까 불편함을 끼치는 거니까 승승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없었던 거로 하자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 은행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기 이 돈이 얼마였냐면 그 당시에 8만 4천 달러의 계약을 고스란히 포기하는 건데 이 소프트웨어 회사 입장에서는 자살행위였다는 거죠. 그 큰 돈을 포기한다는 거는 그죠? 5년짜리 프로그램인데 그걸 포기한다는 거는 재정난에 허덕이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살행위였어요. 그리고 자기가 강행해도 돼요. 왜냐하면 계약은 계약이니까. 근데 어쨌든 포기했어요. 깔끔하게. 포기하고 윈윈이 아니잖아요. 서로 득되는 게 아니라서 포기를 하고 계약서를 주면서 뭐라 말하냐면 당연히 내 권리가 있지만 당신들이 이걸 쓰고 싶지 않아 하니까 이제 없었던 일로 하겠다 하고 다음에 혹시 프로그램을 이제 새로 깔 때는 저희랑 계약하시죠 하고 얘기했더니 이제 그럽시다 하고 이제 계약금하고 다 돌려준 거죠. 합의서하고 다 돌려줬어요. 무고를 시행한 거죠. 근데 이 회사가 은행이 3개월 뒤에 딱 3개월 뒤에 이제 이 회사랑 이제 다시 프로그램을 새로 깔기로 마음을 정한 거죠. 그리고 나는 다음에 이 돈이 얼마짜리냐면 24만 달러짜리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8만 4천 달러를 못 벌어가지고 좀 그랬는데 거기에 3배나 되는 계약을 오히려 해냈거든요. 그러면 둘 다에게 좋은 게 아닐 때는 없었던 일로 한 거죠. 이런 사례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승승이 아니면 무월의 방식은 가족 관계를 감정적으로 굉장히 자유롭게 만든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예화가 나와요. 가족이 뭘 하기로 했어요. 뭐 이렇게 놀이를 같이 하기로 했는데 모두가 동참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랬을 때 차라리 하기로 했던 그 프로그램 자체를 없앴던 일로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를 함께 하든지, 그죠? 다음 기회에 하든지 하자는 거예요. 이럴 수 있거든요. 우리도
형제가 갯돈을 모아갖고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자꾸 차질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는 가고 누구는 안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냐면 이럴 거면 차라리 다음에 일시납을 하고 갯돈을 넣지 말고 일시납을 해서 여행을 가더라도 이건 없었던 일로 하자 해갖고 최종적으로 무고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편하대요. 이런 거 있잖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요즘 막 스키 타러 많이 가잖아요. 세 가정이 스키를 타러 가기로 했는데 한 집이 아이가 다친 거예요. 발을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은 스키를 타러 가는 게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머지 두 집은 괜찮은 거죠. 그러면 이 원래 세 가정이 여행을 짰는데 이 집을 빼고 가야 되잖아요. 얼마나 찝찝한 상황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럴 때는 차라리 무고래를 하고 다음에 다른 여행을 가자라고 해버리면 차라리 더 나은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 300, 그 35페이지에 승승이 아니면 무고래적인 접근 방법은 어떤 사업 관계나 사업의 초기 단계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다. 그러나 계속적인 사업 관계에서는 무거래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가족회사나 우정을 바탕으로 시작한 사업의 경우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무거래 하다가 인간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결국은 이 책의 전체적인 내용은 가장 최상위에는 인간관계가 있어요. 일도 아니에요. 법도 아니에요. 합의서도 아니에요. 제일 위의 관계는, 제일 위에 우리가 최종적으로 도달하고 싶은 거는 인간관계거든요. 그러면 인간관계를 해치는 거를 해가면서 굳이 이 사업을 운영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제일 궁극에 얻고자 하는 건 돈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인간관계거든요. 그래서 특히 가족회사나 우정을 바탕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이게 무거래가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만일 무거래라는 방식이 없다면 많은 기업은 경영이 악화되어 파산하거나 전문 경영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가족 회사나 친구 간의 동업인 경우 장차 무거래 방식을 채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종의 구매, 판매 합의서 같은 것을 작성해 둠으로써 인간관계는 영구적으로 유지하면서도 사업은 계속 번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어떤 가까운 사이에서 뭔가를 같이 해야 될 때는 합의서를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없었던 일로 하자가 안 되는, 그게 계속적인 관계에서는 계속 없었던 일로 하자는 안 되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합의서를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좋은 거죠. 어떤 선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메 같은 경우에 윤리강령 같은 게 있거든요. 사업자들끼리, 회원 가입하고, 그 다음에 탈퇴하고, 이동할 때는 어떠한 법적인 계약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갈등을 최소화하는 거죠. 분쟁을 최소화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 넘어가 보시면, 이제 예외가 있어요. 무거래가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나는 자식들이나 아내를 포기하면서까지 무고래 방식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타협은 절대 좋은 게 아니거든요. 타협은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모자라는 결정이지만 이게 더 나을 때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니까. 내가 자식이 중요하지, 그죠? 아내가 중요하지, 그 어떤 일이나 그게 더 중요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 많은 경우 완전한 승승이 아니면 무고래의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태도를 취할 때 얻는 자유는 엄청나다. 아예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엄청난 자유를 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승승의 다섯 차원이 있는데요. 승승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호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배려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용기도 많이, 배려도 많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효과적인 대인관계 리더십은 원칙 중심에 입각한 개인 리더십에서 나오는
비전, 주도적인 자발성, 안정감, 지침, 지혜, 역량을 필요로 한다. 내가 습관 1, 2, 3이 된 상태에서 4, 5, 6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약간 더 좀 디테일하게 가보면 내적 성품이 매우 중요해요. 내적 성품. 우리가 승승을 하려면 내적 성품이 있어야 되거든요. 내적 성품이 승승의 그 베이스예요. 베이스, 파운데이션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내적 성품은 승승적 사고의 토대로서 모든 것이 이 바탕 위에 세워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내적 성품이 좋은지 어떻게 아냐 했을 때 첫 번째, 성실성이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그 그림 보이시죠? 밑에. 승승, 내적 성품이 되는 사람이 승승 인간관계가 되고 승승 합의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성실성은 뭐냐면 내적 성품 안에 들어가 보면 성실성인데 그 성실성은 우리가 습관 1, 2, 3이에요. 말 그대로. 그러니까 자신에게 부여하는 가치인데 습관 1, 2, 3이 굉장히 순도 높게 이게 밝혀져 있으면 이 사람은 성실한 거예요. 약속과 결의를 하고 이걸 지키는으로써 가능하거든요. 개발은 성실성.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중적인 사람 싫어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실이 내적 성품의 제1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적 성품의 두 번째는 성숙도거든요. 어, 용기와 배려 간의 균형이에요. 다른 사람의 감정과 신념을 배려하면서도 자기의 감정과 신념을 용기 있게 표현할 수 할 때 사람은 성숙해진다. 이 균형이잖아요. 용기와 배려의 균형이거든요. 그래 보시면 339페이지에 보시면 표 보이시죠? 거기에 보면 배려도 높고 용기도 높은 상태가 승승이에요. 반대로 여기 보시면 배려는 많이 하는데 용기가 없으면 패승이고요. 용기는 많은데 배려가 없어요. 그러면 승패가 되거든요. 내가 이기고 상대가 지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없어요. 배려도 없고 용기도 없잖아요. 그럼 패패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성숙도 있잖아요. 성숙. 이거는 어쨌든 용기와 배려의 어떤 그 균형이거든요. 그래서 음, 이게 승승적 사고는 반대하면서도 강인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승패보다 두 배나 이제 막 이기고자 하는 사람보다 승승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 두 배나 강인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넘어가시면 340페이지에 보시면 풍요의 심리라는 게 나오거든요. 풍요의 심리.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엄청 중요하거든요. 이 풍요의 심리는 뭐냐면 이 세상에는 사람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패러다임을 마음에 갖는 것이다. 이게 풍요의 심리예요.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그렇잖아요. 나랑 일할 사람 많다라고 생각하면 어때요? 일단 많으니까.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나랑 일할 사람 많다. 이렇게 마음 먹고 나면 벌써 뭔가 출발선부터 막 넉넉하잖아요. 뭔가 된 것 같고 기분도 좋고 그죠? 실제도 그렇고. 근데 나랑 일할 사람 많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벌써 어떡하지? 그죠? 벌써 마음이 쪼여오죠. 뭐 그러니까 어 뭔가 좀 결정도 이기적 결정도 해버릴 수도 있고 공정한 플레이가 아니고 약간 안 좋은 플레이도 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풍요의 심리는 많다, 넘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소위 말 셌고 셌다,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반대가 뭐냐면 부족의 심리예요. 이게 제로섬 있잖아요. 누가 가지면 내 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치아나 공적, 권력이나 이익을 나누어 갖기 힘들다. 이 사람들 자기가 다 가져야 돼요. 자기가 다
치아도 자기가 얻고 싶고, 공적도, 뭐, 권력도, 이익도 다 내가 다 가져야 돼요.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심지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병적이냐면요. 자기가 성취하도록 도와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도와준 사람들하고도 나누는 걸 싫어해요. 그 공적을. 애썼다 해주면 되잖아요. 그 말을 못 해요. 왜? 심리가 그 말 해, 그 말 한마디 해버리는 순간 내 안에서 쑥 뭐가 빠져나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병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성공에 진정으로 기뻐해 주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 예를 들어서 심할 경우에는 있잖아요. 가족이나 친구, 동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반응을 보여요. 가족인데도 이런 걸 느끼는 거예요. 빼앗겼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 됐다는 거는 마치 자기로부터 이것들을 빼앗아간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누군가가 잘 됐잖아요. 그러면 막 성공을 축하하고 기뻐해 준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있잖아요. 마음이 썩어요. 그리고 남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평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성공은 어느 정도 자신의 실패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사람은 자기가 애써가지고 저래 했는데 내가 그 박수 못 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저 사람 잘했네.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배울 점이 많다. 이러면 될 건데 씁쓸한 거예요. 내가 비교당하고 패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이거 부족의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긴다는 것은 오직 다른 사람을 패배시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리고 요 사람들은 남이 안 되는 걸 좋아해요.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기를 은근히 희망한다. 이때 그들이 원하는 불행은 가혹한 것이라기보다 어느 정도 견딜만 해서 그들이 그냥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정도의 그런 거를 원하는 거죠. 그 안 좋은 상태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거죠. 남이 계속 안 돼, 이제 막 너무 막 이렇게 병 걸리고 아프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최악의 상황을 바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힘든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는 거죠. 고통을 계속 느끼고 있는 상태를 바라는 거죠. 이게 다 경쟁의식에서 나온 거고,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되는 거는 내가, 안 된다고 안 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주변에 예스맨들을 쫙 깔아놔요. 쫙 깔아서 자기에게 불복하고 이거 있잖아요. 이런, 이게 자기한테, 일종의 다 들어주고 꼬봉 있잖아요. 꼬봉을 바라는 거죠. 부족의 심리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은 원치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근데 반대로 풍요의 심리는 내면 깊숙이에 있는 개인적인 가치 의식과 안정감에서 나온다. 이 심리는 세상은 풍요로우며 모든 사람이 나누어 가질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패러다임을 말한다. 그러니까 명예, 치아, 이익, 의사결정 등을 다 같이 나누어 갖게 만든다. 또한 가능성 선택이기에 여러 가지 대안 그리고 창의성의 문을 열어준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독특한 개성, 내면적 지침, 주도적인 본질 등을 인정하게 한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풍요의 심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제3의 대안 있잖아요. 만들어내고 서로에게 긍정적인 성장과 발전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깨닫게 해준다. 그리고 대인관계의 승리는 다른 사람들을 이기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것은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주는 효과적인 상호작용을 의미한다. 함께 일하고 함께 대화하며, 그죠? 개별적인 힘으로 하지 못할 일도 힘을 합하여 해내는 것이다. 결국 대인관계의 승리는 풍요의 심리란 패러다임이 낳은 부산물이다. 그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제가 이제 승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80% 이상 쫙 깔렸거든요. 이게 대체적인 사람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은 승패식 사고를 가진데 그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승승을 하냐는 거죠.
지는 꼴을 못 보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승승을 하겠어요? 니도 이기고 나도 이기고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별표를 갖다가 한 100개를 쳐줘도 돼요. 승패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승승의 성품을 가지도록 만들 때 필자가 발견한 유익한 방법은 진정으로 승승식으로 생각하는 모델이나 좋은 자와 접촉하도록 해주는 것이다. 한번 보는 게 그래서 중요해요. 진짜 그런 롤 모델을 한번 만나게 해주거나 그런 사람들을 그런 그렇게 이미 그렇게 승승하고 있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을 수 있게 해주는 그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음, 봐야 깨져요. 다 좋은 거를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게 분명히 있다 하면서 있잖아요. 이런 승승적인 게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 게임의 룰 자체가 승승의 게임의 룰을 가진 사람의 롤 모델을 본 적이 없는 거죠. 이게 승패식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제일 좋은 거는 그런 롤 모델을 한번 탁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저도 이 부분에서 내가 깨졌던 게 뭐냐면, 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승패식 사고를 완전 젖어 있죠. 뼛속같이. 우리 한국이 제일 심한 게 경쟁 아니에요? 사업을 해도 경쟁, 회사에 그 출근해도 경쟁, 학교에도 경쟁, 한국은 경쟁이 너무 치열해요. 그리고 한국은요, 어, 그 학력이 계급이에요. 못 바꿔요. 이게 안 뒤집어져요, 이게. 학교 다닐 때 공부를 못했다? 그러면 사회에서 절대 인정을 못 받아요. 이상하게 그런 게 있거든요. 안 바뀌어요. 무슨 신분 제도처럼 철저하게 계급을 매겨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한국 사람들이 승승식 사고는 진짜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는 걸로는 내가 이게 눈이 안 떠졌는데 패러다임이 여기 딱 이렇게 승패식 갇혀 있어가지고 안 보였는데 승승의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잘못됐다는 걸 인식하게 된 거였거든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 여기 보면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뭐 아누아트 사다트의 자서적인 그 정체성의 추구라든가 불마차 같은 영화 레미제라블 같은 거를 추천한다고 돼 있는데 진짜 우리가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본 적이 없어서. 승승하는 거를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저는 사실 저희 남편을 보면서 이게 딱 깨달아지면서 무릎을 치면서 아, 내가 잘못됐구나라는 걸 인식하게 됐거든요. 아, 승승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는 조금 내가 이 사고가 깨지는데 좀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하여튼, 아, 승승의 롤모델을 보는 건 그래서 중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시면 인간관계. 우리가 결국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인간관계. 자, 보면 우리는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성격이나 태도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에 대한 충분한 예의이 돼 있잖아요, 신뢰가. 그러면 서로를 존중하고 있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성격 참 이상해. 쟤는 태도가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문제에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거든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집중할 수 있게 돼요. 말투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방해받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344페이지에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밑에 내려가 볼게요. 승패적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을 다룰 때에도 인간관계는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가 말하다 하다 안 되면 안 하고 싶어지잖아요. 아, 이제 말 그만하고 싶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쟤는 안 되겠다. 아, 심각한데. 하고 다 포기해버릴 수가 있잖아요. 인간관계를. 아니요. 인간관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방법을 바꾸셔야 돼요. 말귀 못 알아들을 때 나는 니랑은 모르겠다 해가지고 관계를 포기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기와 함께 목욕물 더러워졌다고 애기를 씻겨준 목욕물 더럽다고 애도 같이 버리면 안 되거든요.
마틴 루터 킹이 그랬잖아요. 애를 버리면 안 된다고. 인간관계를 버리면 안 돼요. 목욕물, 더러워진 목욕물만 버려야지. 그죠? 그런 것처럼 인간관계는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여기다 손을 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때는 뭘 하셔야 되냐면 당신이 가진 영향력의 원, 내가 뭘 하면 좋을까? 내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가 가진 다른 관점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줌으로써 감정은행 계좌에 예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 좀 더 긴 시간 동안 대화와 대화의 과정을 갖도록 한다. 우리가 되게 말이 안 통하면 인간관계를 끊어버리고 싶잖아요. 더 이상 안 하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사람의 관점을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경청하고, 좀 더 긴 시간을 좀 더 걸리겠구나 하면서 길게 가져가야 돼요. 그래서 좀 더 많이 경청하고, 좀 더 깊이 경청하고, 더 큰 용기를 가지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반발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품이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 세계, 습관 1, 2, 3으로 들어가라. 모두에게 이익을 줄 해결책을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고 있음을 상대방이 깨달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라. 멈추면 안 되는 거죠. 당신이 더욱 강해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당신의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 여기서 더욱 강해진다는 것은 당신의 성품이 더욱 순수해지고 주도적인 수준이 더욱 높아지며 진정으로 승승의 사고에 몰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업무 처리형 리더십을 초월해가고 변혁 추구형 리더십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대인관계뿐만 아니라 그 당사자까지도 변화를 시켜버려요. 이게 굉장히 무서워지거든요. 순수하고 고귀하고 강력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바뀌어버려요. 너무너무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쌍방이 함께 잘 되는 걸 추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또 345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모든 의사결정이 항상 승승일 필요는 없다. 승승이 우리가 다 좋은 게 좋은 게인데, 근데 인간관계만큼 더 중요한 건 없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다. 내가 질 수도 있고요. 내가 어, 이길 수도 있고 그게 중요한 거는 인간관계예요. 계속 볼 사이라는 거죠. 넘어가서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망쳐버렸더니 어떻게 하더라는 악이 있는 복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따라는 주는데 악의가 있는 거죠. 나쁜 마음을 가지고 따라준다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져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하에 보면 그래서 영국의 어떤 그 철도 회사 같은 경우에는 다 순종하면서도 결국은 영국 정부가 두 번이나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그래, 네 하자는 대로 다 할게. 근데 절대로 있잖아요. 상대가 좋은 꼴을 못 보게 한 거죠. 따르기는 따르는데 그래, 내가 법대로 다 했다. 네 하자는 대로 다 했다. 이런데 상대에겐 유익이 하나도 안 가도록 해버린 거예요. 결국 상대가 무릎 꿇게 하는 거죠. 악의적인 복종을 통해서. 근데 이게 좋습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좋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합의로 가볼게요. 합의는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행 합의, 협력 합의, 우리 이렇게 서로 잘하자 이렇게 이제 마음을 세워 놓는 거죠. 그래서 그 합의를 하는 방법은 앞에서 이 아이하고 푸른 잔디밭 만드는 그 과정이거든요.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347페이지에 보시면 1번 기대성과 그리고 원하는 결과를 있잖아요.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야. 그 다음에 실행 지침. 이거는 꼭 해야 돼. 그 다음에 가용 자원. 내 도와줄 수 있는 뭐 돈이든 뭐 이렇게 기술이든 사람이든 붙여줄 수 있는 자원을 이제 분명하게 알려주고 책무 확인, 일이 잘 되어 가는지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가 있어야지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손익 결과. 그래서 잘 됐으면 상을 주고 안 됐을 때는 벌을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승승의 합이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이 승승의 합의가 부부간에도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있을 수 있고 같이 일하는 사이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고 굉장히 내가 하다못해 누군가에게
일을 맡길 때도 이 합의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바탕으로 바라는 결과를 정하고 이거를 꼭 하고, 그죠? 이거는 꼭 해야 된다. 반드시 밝혀놔야 돼요. 그게 나중에 평가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용 자원도 분명하게 밝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손익결과 밝히고. 요거 5가지가 다시 말해서 합의를 하는 실질적인 뼈대거든요. 자,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그러면 신뢰가 있잖아요. 만일 신뢰 계좌에 잔고가 많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이 스스로 하도록 비켜설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 평가하는 거는 있잖아요. 그 남이 평가해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고퀄리티예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 다음에 승승의 관리자 훈련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한 예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거, 여기에 보시면 이제 은행에서 대졸 사원들을 이제 훈련을 시켜서 6개월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대리로 승진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 프로그램을 스티븐 코비랑 이게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협의해가지고 확 단축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352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요런, 요런 거를 하실 때 승승의 관리자 훈련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352페이지에 그 사람이 배우고 싶어 하는 거를 중심으로 일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 예화가 어떤 게 있냐면,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6개월짜리 프로그램을 단 5주로 단축시켰어요. 한 달하고 일주일 있잖아요. 그러니까 6개월 줄줄 질질 끌던 프로그램을 트레이닝 프로그램을 단 한 달하고 한 주 만에 끝냈다는 거, 6주 만에 끝냈다는 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축시켰던 그 저기 이게 이유가 뭐냐면 자발성이거든요. 그래서 대리가 되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게 만약 12가지면 그 12가지를 자기가 굉장히 주도적으로 빨리 알아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서 만약 그 주제를 다 파악했잖아요. 그럼 바로 현장에 대리로 뛰어드는 거예요. 대리로 뛰어드는 순간 월급도 많이 받고 바로 실무에 뛰어드는 거니까 실질적인 자격을 획득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그렇게 해놨더니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자기가 모르는 거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아내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승승의 관리자 훈련이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신규 사업자가 일을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를 알고 싶어 하는지를 중심으로 일을 가르쳐 주면 돼요. 우리가 12가지 너챈볼트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중에서 당신이 진짜 모르는 게 뭡니까? 라고 물어보고 나는 이게 뭔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하면 사업 설명을 진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면 그거를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그 사람이 그거를 하고 나머지는 책으로 하든 뭐로 하든 다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일머리를 배우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전의 방식은 6개월 동안 사람을 질질질질 끌고 다니면서 지루하게 고생시켜가지고 대리가 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식은 당신이 이러이러한 업무만 알면 바로 대리시켜 줄게요. 했더니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뛰어들더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일을 그렇게 하는 거죠. 질질 끄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것만 할 수 있으면 이게 됩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걸 적극적으로 하잖아요. 적극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배움에도 자기가 궁금해서 이렇게 다가가는 거는 배움의 속도가 굉장히 직접적이고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트레이닝 방법이 훨씬 더 나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승승의 이행 합의 해가지고 여기 보면 어, 이거, 저기, 시스템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스템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조직 내에 그 제도가 잘못돼가지고 승승이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게 어떤 성과를 달성한 사람에게는 보너스가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는 모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뭐, 되게 승패니까 재미가 없잖아요. 근데 요거를 어떻게 바꿨냐면,
자기가 목표를 설정하고 성취하면 상을 주도록 했어요. 그러니까 무려 800명이 보상을 받았어요. 이 앞전 포상 제도는 40명이 상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는 나는 루저라는 그안 좋은 감정만 가득 차는 거예요. 그 40명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목표를 어떻게 했냐면 본인이 정한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무조건 다 상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서 강제성이 없잖아요. 내가 3%를 성취하고 싶어요라고 내가 정하고 내가 달성하면 그 사람한테 상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전체의 그 성장률은 특정인에게 이제 줬을 때랑 별반 차이 없이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 포상.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도왔던 사람들도 상을 주는 거예요. 팀으로. 이렇게 했을 때 제도 자체가 상호 협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놨더니 이 성공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359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제도를 하나 바꿨는데 모든 문제가 인간관계 문제까지 싹 다 풀렸어요. 어떻게 했냐면 윈윈 보상 제도를 만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자기랑 같이 일하는 그죠? 실무자 그러니까 실제로 그죠? 그 일하시는 분이 잘할수록 관리자가 잘 되도록 이렇게 구조를 짜놨더니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코어가 높은 사람에게 상을 주는 게 아니라 승진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잘 되게 했을 때 그 사람에게 고가 점수를 주는 거예요. 딱 아메이죠, 이거. 그냥 아메이가 오래 가는 이유가 이거예요. 불만 없이 오래 가는 이유가 협력할수록 좋은 스코어를 받게 하고 좋은 스코어는 좋은 보상으로 이어지게 해놨거든요.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360페이지에 보시면 가만히 보면 문제는 사람이 아닐 때가 많다. 제도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승승의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362페이지 이거는 지금 시간 다 됐죠. 조금 오버됐네. 여기에 보시면 협상 비결이라는 책을 소개하거든요. 요거 되게 흥미진진한 건데 여기 보시면 승패 또는 패승의 수단을 가지고 승승의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알겠죠? 내 패러다임이 승패든 패승이잖아요. 그러면 승승 안 돼요. 그래서 패러다임 자체를 일단 바꿔야 되고요. 우리 다 같이 잘 되는 거 뭐 없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버드 법대 교수인 로저 피셔와 윌리엄 우리는 협상 비결, getting to yes, yes를 받아내는 방법이거든요. 아주 유용하고 통찰력 있는 저서를 발간하였다. 이들은 이 책에서 원칙 중심 접근 방법 대신 입장 중심 접근 방식이라 부르는 훌륭한 협상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록 저자들이 승승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바탕을 이루는 기본 정신과 철학은 승승적 접근 방법과 일치하고 있다. 그러면 예스를 받아내는 방법, 오케이, 할게, 살게, 나도 할게 이렇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어요. 첫 번째, 원칙에 입각한 그들은 원칙에 입각한 협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람을 문제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다. 1번 해야 되는 게 사람과 문제를 분리시키기. 아울러 입장을 주장하기보다 이해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쌍방, 쌍방이 득을 볼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고 객관적인 기준을 강조해야 한다. 객관적 기준은 쌍방이 수용할 수 있는 외부적 기준이나 원칙이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예스를 받아낼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어,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만족감을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후원을 하러 왔을 때 그랬어요. 은희야, 예를 들어서 연봉을 1억을 버는 일이 있어.
그러려면 직장 생활에서는 1억 버는 사람이 되려면 이사 정도는 돼야 돼. 임원은 돼야 돼. 그러려면 대학도 서울대를 나와야 되고, 전공도 좋아야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한 번도 누락 없이 승진을 해야 돼. 4년에 한 번씩 딱 승진을 해야 돼. 20년 걸려. 서울대 나와서 20년 동안 회사에다가 충성을 했을 때 모두를 제치고 승진을 한 번도 누락하지 않아야지 연봉 1억을 얻을 수 있어. 그렇지. 그럼 자영업자는 1억 버는 사람 있어. 그러려면 그 사람들은 투자금이 최소 10억 이상이 들어가. 최소 10억 이상을 들여서 24시간 일을 해야 돼. 직원들은 집에 가서 쉬더라도 업주는 집에 가서 쉴 수가 없어. 고민해야 돼. 그래야지 연봉 1억을 벌 수 있어. 근데 아멘에 있잖아. 네가 200만 원을 버는 방법을 알고 6명에게 200만 원 버는 법을 가르쳐 주면 너는 연봉 1억을 버는 사람이 돼. 근데 생필품이잖아. 이거는 누구나 쓰는 거야. 좋은 생필품은 사람들은 다 원해. 가격만 좋으면 돼. 만족감만 주는 제품이라면 사람들은 또 사게 돼 있어. 근데 너 200만 원 버는데 들어가는데 시간이 서울대 나오고 20년 동안 회사 생활하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 그냥 이거는 네가 제품을 애용하다 보면 거기서 감동을 느끼고 그 감동을 얘기하다 보면 200만 원 정도 버는 거, SP 1000만 점 하는 거 정도를 할 수 있게 돼. 근데 그거를 여섯 사람한테만 가르쳐 주면 돼. 그러니까 연봉 1억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방법을 제시했어요. 서울대 나올래? 10억 들고 자영업 할래? 아니면 200만 원 버는 법을 배울래? 아메 할래? 이거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메이를 제품을 너무 좋아하고 저는 소비자였을 때도 6%, 9%를 했거든요. 한 100만 PB나 100만 PB는 그냥 내가 거의 했어요. 집에 아픈 사람이 많아가지고 이 건강 염려증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거는 아깝지 않다라고 내가 돈을 썼던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지. 내가 이걸 알아들었으니까 알아듣는 사람 있겠지. 그러니까 풍요의 심리인 거예요. 제가 돌아보니까 내가 특이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알아들었으면 알아듣는 사람 있겠지. 그거 여섯 사람만 있으면 되나? 이렇게 된 거죠. 여섯 사람만 알아들으면 내 프런트로는 여섯 네 개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쓰는 사람 있겠지. 왜냐면 내가 내 혼자서 100만 PB를 썼다니까요. 소비자였을 때. 그러니까 그 정도 그래서 나 같은 매니아 10명만 있으면 1000만 점이 되잖아요. 100만 점이 내가 썼으니까 10명만 있어도 그 1000만 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가능하다고 본 거예요. 알맹이는 제품이 좋으니까. 그리고 미국 회사잖아요. 미국은 유리알처럼 투명하잖아요. 불법이 안 되잖아, 이 나라가. 그러니까 제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이게 너무 괜찮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할 이유가 없네 하고 시작을 했던 거죠. 풍요의 심리를 가지고 할 사람 많겠네. 알아듣는 사람 있겠네. 쓸 사람 있겠네. 왜냐면 그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LG 쓰는 사람 꼭 LG 쓰거든요. LG 가전 꼭 쓰거든요. 왜냐하면 만족했기 때문에 또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류는 써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 대표적인 그런 거잖아요. 써본 사람한테 물어보고 사지 않아요? 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그거 어떻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왜 신차보다는 그 모델이 두 번째, 세 번째 뭐 업데이트 된 거를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후기를 남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되는 일이네. 생필품이니까. 쓰든지 하든지 하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희망에 부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즐겁게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대가 기준을 주고 상대가 결정했다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그 결정에 충성도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예스를 받아내는 방법이 그건 거예요. 예스를 받아내는 방법. 예를 들어서 청혼을 하든 아니면 비즈니스를 제안하든 아니면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걸 제안하든 아니면 뭐 주말에 여행을 같이 가는 걸 제안하든 예스를 받아내는 방법은 이 방법이에요. 쌍방 이득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다음에 객관적 기준을 강조하고 제가 만약에 스폰서님이 나에게 감정적으로 호소했으면 저는, 글쎄 나는 시간이 없는데 이랬을 거예요. 근데 객관적 기준을 제안했기 때문에 제가 그건 맞다. 내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거든요. 이건 거죠. 그래서
제가 예스를 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제안하든 이 조건을 만족하면 예스를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무튼 여기까지 하고, 반장님 어디 가셨지?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시면 그 습관사회 적용을 위한 제언이 있는데 여기에 4번에 보시면 있잖아요. 4번. 그래서 당신의 일상생활에서 주요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세 사람을 들어보자. 그리고 감정은행 계좌의 계좌 상태를 한번 보고요. 예입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몇 가지를 기록해라. 중요한 사람 세 사람에게 우리가 이렇게 좋은 그 감정을 만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절대 감정은 있잖아요. 여기 아까 그 진짜 이거 패승하는 사람들 정말 이걸 유념하셔야 돼요. 감정은 절대 스스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결정해 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약간 패승적 사람인가? 아, 그냥 지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용기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서, 그죠? 근데 개인적으로 용기를 내면 잘 안 되더라고요, 사실은. 용기를 내면 승승이 안 되고 그냥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았는데, 그것도 좀 배워야 될 부분 같습니다. F부터 두 분만 해보겠습니다. 네. 강문원 리더님, 예, 들어보고 싶네요. 네, 강문원입니다. 저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유행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니까 저도 패승에 좀 가까웠지 않았나.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음, 거고, 승진할 사람은 해라. 나는 안 한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내 속으로 감정이 쌓이고 있었구나. 이 생각이 좀 드는 순간이었고요. 그리고 또 제가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아, 334쪽에 보면은 이제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두고 좀 더 많이 경청하고 더 깊이 경청하라. 그리고 이제 성품에 강력하게 주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신의 내면 세계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내 내면 세계가 진짜 중요하다는 게 다시 한번 더 아내한테 막 이야기하면서 왜 이것도 같이 한번 안 안 가죠? 약간 이렇게 아내를 탓하고 있는 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해야 될 거는 좀, 그러니까 아내한테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그냥 퍼져 있고 약간, 그러면서 아내 탓하는 저를 보면서, 내 내면 세계가 좀, 그렇게 그러니까 좀 단단하고 약간 남을 좀 배려하고 이런 거로 알았는데, 저 요즘에 이제 많이 이런 면도 있었구나. 많이 부족하구나. 이거를 많이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이걸 보면서 역시 내 내면 세계를 단단하게 하는 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하구나. 내가 단단해야지 옆에 있는 사람도 끌어올 수 있고 또 내 온도가 음, 올라가야지 남 옆에 사람을 뜨겁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최근에 계속 느끼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한 번, 하연주 리더님, F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하연주입니다. 저도 그 패승적 유행의 사람이 갖는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속에 있는 말을 다 이렇게 내뱉지를 못하는 그런 성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정을 그대로 묻어두면 병이 온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신체적인 이런 병이 있나?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표현하자. 내 감정을 뭐가 됐든 말이든 글이든 계속 감정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아까 그 예스를 받아낼 수 있는 원칙에 대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저번에도 그 말씀을 해 주신 기억이 나는데, 이런 원칙,
나도 그 원칙을 제대로 나부터 좀 이해를 하고 상대한테도 이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게 내가 예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한 강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사진 찍고 오늘 끝낼까요? 네. 사진 찍겠습니다. 포즈 취해주세요. 예, 강문원 이님, 빨리 오세요. 네. 하나, 둘. 예, 한 장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예, 다음 주 11번째 시간에서 책이 반틈이 넘어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 언제부터는 그냥 쭉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2월 달에 뵙겠습니다. 음. 네.